그 자녀들의 이제 스펙을 만드는 과정 또는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이런 거 관련해서 보통의 청년들이 누릴 수 없었던 기회를 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 안에 이미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돼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 하나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있는 또는 과거에 부딪혔던 많은 경험들 속에서 고르지 않다는 이제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는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국 씨가 입시 비리, 사학 비리, 직무 비리 이걸 두고 보면 이거 가족 범죄다입니다. 내가 참 유 장관 요즘 내가 보면서 참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심도치기 위해서 법원도 야단치고 검찰도 야단치고 KBS도 야단치고 야당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너무 나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이 기회가 좋다고 봤나.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들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실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조국을 위해서는 좀 불행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웠다. 문 정권의 민낯을 봤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홍 대표님 법률가시잖아요. 네. 비판하시는 건 좋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 홈카레어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표현은 약간 좀 제가 건의드려요. 그냥 뭐 가족 범죄단이다 그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는 아직은 좀 이러지 않을까. 내가 오늘 작심하고 나온 거는 할 말이 좀 있었어. 근데 제 말씀을 듣고 또 야, 이건 이제 하셔도 될것 내부터 같은데. 우선 가족 범죄단에 대해서. 자, 부인이 그런 일이 있었지. 딸이 있었지. 오촌 조카가 있었지. 동생이 있었지. 거기에 연루되면 가족 관리, 그 재산 관리인이 있었지. 거기다가 조국 씨가 거기에 이제 총대장이거든. 근데 이 5사람이 다 연루가 되는데 조국 씨만 몰랐다? 그러면 그 집의 가장도 아니죠. 저는 조국 교수도 그렇고 정경심 씨도 그렇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저 나름으로 있죠. 근데 이건 제 판단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국 교수 가족을 무슨 가족 사기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조국 사태를 공정성이라는 이 키워드하고 연관지으면 두 차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조국 씨의 가족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드러났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스펙, 자녀들이 스펙과 관련돼 있는 논문, 뭐 창장, 인턴 증명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출발선이 같고 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대한 문제고 그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제도적인 해결책을 포함해가지고. 또 한 측면은 이제 그러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관까지 100여 명이 넘는 특수부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수십 년간에 걸친 그 가족의 모든 삶을 다 뒤져서 무슨 160만 원짜리 뭐 국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그런 사항, 그럼 인턴 증명서에 관한 것까지도 다 영장 청구 사유로 넣는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그 차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 조국 가족이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을 했다 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잡듯이 다 뒤져서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식의 검찰권 행사는 공정한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차원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건 나는 관심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사법적 정의 또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계층적, 계급적 또는 이 사회적 차별, 불공정 이 문제하고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저대로 또 홍 대표님은 홍 대표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 않을까? 검사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검사를 조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두 번째, 조사의 불광성성 이야기하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그게 아프다는 사람이 병원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 그거는 명예훼손에 지금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 조심하세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홍 대표님 위해서 꼭 하는 짓이 그거 어느 신문에 옛날에 난 그 거 대선 무조건 믿지 토론 때 마시고요. 아니 대선 토론 때 문재인 후보 그때 아니 제가 아니, 대선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면 고소한다, 니 조심해라, 책임져라. 아니 제가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확정된 사실이 아직 없어요. 이제 그건데 그걸 가지고 어느 쪽이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논쟁하면 사실 이 토론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좀- 이미 익히 네. 정치권에서 해온 논쟁이고요. 답이 없거든요. 어차피 토론해봐야 서로 감정 싸움만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차원을 아니 나는 분리해서. 유 장관한테는 감정 없어요. 전혀 없어. 전 저 감정이 좀 생기려 그럽니다.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검찰이라는 것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를 해서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어요. 말하자면 검찰의 역할은 정권의 수호자였지 정의의 수호자는 아니었다. 그러면 검찰이 다루는 사건의 99%가 일반 사건이에요. 1%도 안 되는 정치 사건 가지고 검찰이 99% 사건을 다 욕을 먹는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네. 그 중립성을 확보해주면 그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 그런 거는 개혁이 네.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 중립성을 완전 보장을 했죠. 그랬더니 MB정부 들어갈 때 스스로 정치 권력하고 손잡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제 간섭을 안 하고 보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스스로 정치 중립을 아예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영합하는 이거는 독립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요. 1%의 정치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99% 욕먹는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99%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1%의 정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특히 문제가 있긴 했으나 나머지 99%도 지금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검찰은 진짜 무소불위입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먹고 달리면요. 광화문 내각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특수부에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를 떼다가 다 뒤지면요. 제가 낚시 가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불법 유턴하는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권력의 분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고요. 요약하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신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사하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구속되고 세상. 그래서 검사는 안 됩니다. 검사도 내가 수사할 때는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 봐줬죠. 무슨 대표님이 검사하실 때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인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럼 내가 검찰 내부 수사한 걸 반인권으로 수사했다고 봅니까? 저기 통 대표님 검사하시던 시절에요. 저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가지고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긴급 체포됐겠지. 긴급 체포가 그때는 있습니까? 검사가 사인하면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장을 그러니까 이제 할수 그런 것도 있어요. 없었고요. 그냥 형사들이 잡아다가 그냥 조사실에 처박아놓고 아니지. 검사 지휘 받아서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긴급 체포장을 발급합니다. 문제는 그때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까지 법 지키면서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동료 여검사 성추행해도요, 뭐 그냥 사표 내면 끝이고요. 뭐 소송 서류 위조해서 갖다 붙여도요, 그냥 옷 벗으면 끝이에요. 검사가 그렇지 만두면. 않아요. 아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국가기관 믿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늘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을 근원적으로 이 대통령을 믿기가 어려운데 저도 검찰을 믿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검찰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나는
검찰 위에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상하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 논법으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네. 홍 대표님이 아까 뭐 조국 씨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던 그 논법으로 그대로 제가 검사를 비판해 본 거거든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 기분 좀 안 좋으시죠? 아니. 예. 나는 검사도 아닌데 뭐 지금. 네, 홍준표 대 공수처 비슷한 기관을 베네수엘라가 만들었어. 파브릭 디펜더라고 우리나라 공수처 비슷한 거죠. 파브릭 디펜더를 만들어가지고 판사를 194명을 구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법부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니, 저 외로우세요, 홍 대표님 보니까. 뭐 언론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지금 법원도 그렇죠. 다 장악하고 뭐 여기 뭐 MBC도 장악하고 다 장악. 당신은 이게 정권 바뀌면서 다 장악.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빨갛게 있지. 아니. 그 삶이 그러면 삶이 참 외로워져요.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보시지 말고요. 무슨 그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좀 한 말을 갖다 남을 그래 비난하지 말고 원조 친노의 예. 유재인 씨가 나치 정권에 개별수가 있었다면 문 정권에는 유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김 누군요? 한 사람은 유시민이고 한 사람은 김어중이야. 이 두 사람이 개별수 역할을 합니다. 탈당을 제가 하면서 개별스 같이 보이세요? 아니 저하고 오래 알아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야기를 못하지. 네, 여기서 잠시 저희가 그러면 너무 신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루 네. 이틀 알아온 사이도 아니 아니고. 나는 그 이야기는 못하지. 제가 홍 대표님 보고 히틀러라 그러면 아니, 되겠어요? 그 진영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이, 홍 대표님 보수 쪽에서도 홍 대표님 욕한 사람도 있지만 네, 저희가 제가 안 들고 나오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위원장님? 별로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보니까 이거 가치 있는 말 같던데. 네, 알겠습니다. 외로우셔서 그래요. 네, 유정...